그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하나요? 아세요, 여러분? 그 말하는 건축가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됐던 정기용 선생이, 돌아가신 정기용 선생님께서 설계를 하시고 뭐 모든 기적의 도서관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차마 못 보시고 가셨지만, 그분이 마지막 설계하셨던 그 기적의 도서관에 가서 제가 그 초등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즐거웠던 경험이 있는데, 문득 그런 때 했던 이야기가 지금 또 떠오르네요. 그때 퀴즈 형태로 이걸 냈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 저를 되게 책의 세계로 이끌었던 한 권의 책에 관한 이야기인데, 혹시 마이클 콜린스의 플라이 투 더 문이라는 책 아세요? 모르실까요? 별로 유명한 책도 아니고, 아마 근데 제 이야기를 듣고 뭔가 오늘 저와 함께 교감을 나누신 분들이라면 꼭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달나라에 간 사람 여러분 다 아시죠? 그때 세 사람이 갔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은 한번 기왕상식을 깔아서 닐 암스트롱을 기억을 하시죠? 예.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과 마이클 콜린스라는, 오늘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를 아주 깊게 흔들었던 중요한 책의 저자이기도 한데, 마이클 콜린스와 버즈 올드린 이 세 사람이 달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물론 역할이 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롤링으로 닐 암스트롱이 제일 먼저 달나라에 가게 됐지만, 이 사람들이요, 우주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되게 재밌는 우화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 닐 암스트롱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듯이 지금까지도 영웅이 되어 있죠. 바로 1등, 1위, 이 포맷 안에 있는 거죠. 이 닐 암스트롱보다 뭐 정확한 시간으로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4분 몇 초라 그래요. 늦게 달나라에 달을 디뎠던 버즈 올드린은 69세 정도까지 알코올 중독과 정신병원에서 자기 자신을 혐오하면서 지냈습니다. 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은 벌써 현명하신 분들이니까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비교와 경쟁의 프레임 속에서 이들은 단 한 번도 1등을 안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최고의 엘리트 코스로 선발된 우주인들이며 였죠. 그래서 그 2위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는 모르시잖아요. 버즈 올드린은 자신을 기억해주지 않고 자신이 2인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본인이. 물론 지금은 극복을 해서 음모론을 만들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뭐 외계인을 봤다랄지. 강연료가 어마어마하대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극복했다니 다행이네요. 아무튼 중요한 건 세 번째 사람인데요. 이 마이클 콜린스라는 사람은 이 닐 암스트롱과 이 마이클 콜린스가 쓴 플라이 투 더 문이라는 책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대기권을 탈출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먼저 우리 유명한 영어 문장 있잖아요. 나에게는 한 발자국이었지만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이었다. 영어 영장문에 올 때 되게 우리 했잖아요. 서로 먼저 닿게 달라고 뭐 기도를 하고 그랬대요. 거기까지 가서 기복신앙을 찾을 줄은 몰랐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마이클 콜린스는 이들이 무사하게 귀환을 해야 하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비행선 안에서. 때문에 다 보지도 못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 보지도 못한 그 느낌 때문에 책을 썼습니다. 이 플라이 투 더 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었대요. 그들이 거기 가서도 경쟁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상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들이 각자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책을 냈어요. 책을 다 내서 모두가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셋 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닐 암스트롱은 꾸준히 영웅 행세를 하면서 그 어떤 책들을 내고 있고, 뭐 산악인들, 저는 뭐 산악인들을 다 비하한 건 아니지만 제 주변에 뭐 산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저도 산을 좋아하지만 산악인들은 스폰을 받고 산을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스포츠 협회나. 근데 그 산의 정상을 갖다 내려오면요, 더 이상 산을 잘 못 가는데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잘 붙잡고 안 놔주는 거죠. 정상을 경험했다는 이유 때문에 정상에 닿고 싶은 자들이 끊임없이 불러서 정상에 닿는 느낌을 그 강의를 그렇게 다닌대요. 그래서 왜 우리 알파니스트라고 부르는 산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지도에 없는 길을 개척해서 가는 산악인들을 알파니스트라고 부르잖아요. 아니면 이미 남이 개척해 놓은 길을 해서 가는,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알파니스트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닐 암스트롱의 어떤 정상에 닿았던 느낌으로 정상에 다른 자들에게, 그리고 정상과 정상을 교감하고 싶은 자들에게 하는 종류의 강연과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돼 있다면, 버즈 올드린은 어떤 식으로든 극복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우주에 가서 외계인을 봤다랄지 뭐 막 이상한 음모론에 가진 그 이야기로 책을 냈는데, 이 마이클 콜린스가 쓴 Fly to the Moon이라는 책은 하나의 어떤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많은 이야기 중에 저를 흔들었던 지점 바로 이 지점인데요. 만일 자신이 이 마이클 콜린스는 현재도 은둔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거의 시골 한편에서 그냥 숨어서 살듯이 자신은 평생 그때 우주에서 바라봤던 지구의 아름다움이랄지 우주의 아름다움을 떠올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너무 표현이 없다. 그래서 언젠가 우주를 다시 가게 된다면 꼭 예술가들을 데려갔으면 좋겠다. 가야 된다라고 주구장창 평생 주장하고 있어요, 운동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찌됐건 공학도이고 과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느낌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었고, 매년 해마다 달에 가게 되면 달에 갈 수 있는 사람들 신청하는 그 나사의 그 회원에 끊임없이 저는 기부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이트들 가면 재밌는 게 많은데요. 여러분한테 되게 삶이 스산할 때, 뭐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떠나서 갑자기 사는 게 어색해질 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사는 게 갑자기 어색하냐? 이런 순간들이 있을 때 제가 자주 그 $2씩 투자해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이저 1호들이 그 우주를 떠돌면서 내는 소리들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 $2면요 소리가 이래요. 근데요 너무 편안해요. 그 보이지 않는데요, 인간의 청각이란 게 얼마나 예민한, 인간이 가장 그 육체적으로 세잔해도 가장 마지막까지 그 남아있는 감각 중에 하나가 청각이란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우리 몸이 생성될 때 악관절부터 생기잖아요. 귀로부터 이렇게 생겨. 그래서 왜 유언할 때 계속 그 임종치기 전에 가까이 가서 뭐 이렇게 하는 이유도 다 그런 건데, 그 보이저호들이 우주를 떠돌아다니면서 내는 소리들을 그렇게 세계 수십만 사람들이 다운을 받아요. 우주로 못 가봐도 우주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게 뭐라고. 아마도 우리는 사실 그런 생각 여러분도 하시잖아요. 별 가보면 좋겠지만 사실 별에 아무것도 없다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우주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다면 그 행성은 차갑거나 아주 뜨거운 돌덩어리에 불과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우리가 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그 별과 나 사이의 거리를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보이저호의 그 소리들을 다운받아 들으면서 제가 닿을 수 있는 어떤 상상력들, 이런 어떤 그 평온한 느낌들. 우리 시대는 너무나
소음과 속도로 찌들어 있는 시대죠. 스마트폰만 펼치면 남의 나라 전쟁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는 시대예요. 게임 보듯이. 그렇죠? 힘의 역학이 지배를 하고 금융공학으로 세계가 설계되어 있고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감각들이 선행하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상실의 시대라고 할 만큼 다양한 상실들이 주변에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이 강의 하기 전에 잠깐 우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들은 것 중 하나가 신문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포탈로 익숙해져 있는 뉴스들 사실은 화제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뉴스를 보는 건 우리가 만약에 다시 책을 읽자, 우리가 다시 인문학적인 여러 형태의 운동들을 하고 있고 하는 이유는 그런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감각들, 속도의 피로감 혹은 화제로만 점철되어 있는 포털들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화제에 계속 익숙해지면서 그 화제 안에서 문제의식까지를 끌어낼 만한 능동성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빠른 속도로 화제가 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휘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정보가 이미지와 정보가 홍수라고 할 만큼 범람이라고 할 만큼 많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포털을 열심히 봐도 여러분들의 교양은 여러분들의 지적인 체계는 더 발달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는 책 읽기를 이야기를 할 때 그 두 가지를 많이 말을 해요. 글을 쓰고 싶거든 감정을 되게 아껴야 된다. 그러니까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렇게 쉽게 써버리냐. 감정이란 게 엎질러져 버리면 물보다 더 힘든 거거든요. 나중에는 정말 글을 오래 쓰다 보면 감정이 너무 아까워서 쓰기가 싫어요. 왜 우리 점점 나이 먹으면 새로운 사람하고 연애하기 어려운 게 나라는 사람을 알리는 과정이 되게 귀찮잖아요. 이게 주사 넣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똑같은 이벤트 반복하고 같은 그 사람에게 썼던 화법을 또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수치스럽고 막 혐오스럽기 때문에 그렇듯이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포털에 익숙해 있는 만연되어 있는 화제들은 사실은 문제의식을 여러분들이 투척을 할 만큼 그렇게 느리게 연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정이 사실은 여러분은 감각적으로 계속 발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의 감정들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급진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스마트폰은 달리 말하면요. 우리의 치매를 가속화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할 게 점점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는 친구들 가족 번호 몇 개나 외우고 있으세요? 예전에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책 아세요? 아시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 번 정도.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는요. 구전되어 온 책입니다. 입으로. 그런데요. 수백 권의 이본이 있는 그 형태의 파본이 있는데 하나도 이본이 없대요. 토식까지 다 똑같대요. 기록이 없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저도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과거에는요. 지금의 기억력보다 우리 인간의 기억보다 그들의 기억력이 약 150배 정도 더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좀 더 현기증을 앓고 우리가 멀미를 앓으면서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건너가야 될 삶의 수많은 구체적인 순간들이랄지 어떤 어리둥절한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기계가 대신해주고 기억을 해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 기억할 게 없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기억의 역량을 쓰기 점점 소모되는 거죠. 그럼 기계가 그렇게 발달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감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감정은 그러니까 그 일상은 감각화될 망정 감정은 여러분의 어떤 결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7,000원 주고 영화를 보는 건 7,000원어치 감정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거를 내가 혼자 만들어서 올 수는 없죠. 물론 우리는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다성성을 만들어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 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다시 인문학적인 운동 혹은 인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우리가 너무 게을리해왔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우리가 상실한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인문적인 어떤 걸로 와야 되는데 그 안에 바로 책 읽기가 담겨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책이라는 것 안에는 감정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 속에서 좀 여러분도 여러분이 상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요. 제가 여기 인터뷰 딸 때도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어디 가서도 많이 자주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나무가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방식은 악기가 되거나 책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해요. 둘 다 죽어서까지 다른 곳으로 건너갈 수 있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고향 친구이기도 하고 지금도 되게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고 뭐 여러 형태의 작업들 같이 하는 노래하는 하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여러분도 반은 연예인이죠. 근데 자기 스스로는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음의 시인이지만 근데 이 친구가 세계 모든 악기들을 채집하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악기만 굉장히 많고 그 악기들을 배우려고 그 세계 여행지를 가다 보니까 여행이 됐고 그 악기가 고장 나면 다시 고치러 가려면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또 여행이 되고 그러면서 악기가 모아지고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악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잖아요. 쇠로 만들었거나 나무로 만들었거나 가죽으로 만든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악기들의 변천사도 보면 거의 뭐 대륙의 이동설만큼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러니까 월드 음악계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악기가 어떻게 변형돼 왔냐를 보는 과정의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기하게도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나무의 악기,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무슨 막 몇백 년 된 나무로 만들어진 악기들은 그 연주를 하고 있으면 그 원래 나무가 갖고 있었던 속성이 그대로 살아난대요. 이건 무슨 신비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신기하게 대부분의 음악가들이 다 동의하는 바예요. 그 나무의 DNA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도 마찬가지 같아요. 농담 삼아 그지 같은 책을 내면 공해를 일으킨 거라고 저는 괴롭혀요. 너 가만 놔뒀으면 산소나 뿜었을 책을 왜 나무를 괴롭혀서 공해의 주범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서점은 다른 이름의 숲이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종류의 나무로 만들어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건 포털로 보아지는 어떤 활자의 체계로 생겨지는 감수성과 나무의 유전자를 만지면서 읽혀지는 감수성의 체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포럼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만큼 전동성 지동설을 발견한 것만큼 예컨대 인류가 종이책이 거의 사라지고 소위 말하는 디지털 감수성의 체계로만 우리가 활자를 습득하고 어떤 지식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이 교양이라면 그런 교양들을 택했을 경우에는 우리의 DNA가 바뀐다는 거죠.